중국과 일본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며 동아시아가 흔들리고 있던 그날, 세계 각국의 언론은 한 나라의 이름을 조용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위협이 치솟고 경제 보복이 난무하는 이 혼돈 속에서 단 한 나라만이 침착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단 한 번의 행동이 중국의 태도를 뒤흔들고 일본 내부를 뒤집고 심지어 국제 질서의 방향까지 미세하게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모니터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5번 다시 읽었습니다. 이건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방금 독도 문제에서 한국 입장의 이해를 표명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중국이 일본과 전면전을 벌이는 와중에 한국 편을 든 겁니까? 제25년 경력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저는 리처드 팔콘입니다. 국제안보 전략 분석가로 25년을 살았습니다. 나토 전략분석실 수석 연구위원을 지냈죠. 런던 전략연구소 개건 교수로도 일했습니다. BBC, CNN, 로이터, 가디언 같은 세계 언론에 정기적으로 출연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전문가 중 전문가라고 부르죠. 그런 제가 지금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모든 게 독도 전시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이 독도 전시관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죠. 면적을 2배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전시 내용도 더 공격적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일본에 늘 하던 짓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표정이 얼어붙어 있었죠. 그는 일본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영토 문제에서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 이는 지역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중국이 독도 문제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응한 적이 없었거든요. 대만 문제도 아니고 센카쿠 문제도 아닌데 말입니다. 왜 독도입니까? 그리고 이틀 뒤 폭탄이 터졌습니다. 중국 고위 관리가 공개석상에서 대만을 언급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한다면 그 어떤 결과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직접적인 경고였습니다. 일본을 정조준한 메시지였죠. 일본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킬 것이다. 강경한 어조였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주오사카 총영사가 공개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를 정면으로 비난했죠. 외교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수위였습니다. 제25년 경력에서도 본 적 없는 강도였습니다. 중국이 일본행 여행 자제령을 발동했습니다. 사실상 금지령이었죠. 하루 만에 일본 항공권 취소 건수가 1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관광업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세계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BBC가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동아시아 최대 외교 위기. CNN도 같은 제목으로 나갔죠. 로이터는 53년 중일 관계 최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전운이 감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모니터 6대를 동시에 켜놓고 상황을 추적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본 비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24시간 동안 100건이 넘었죠. 일본 언론도 맞불을 놓았습니다. 양국 여론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강했습니다. 불장난은 스스로 불타 죽는다. 그 한 문장이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일본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4%가 빠졌습니다. 엔화 가치도 흔들렸죠. 일본 기업들이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두 거대한 나라가 동시에 무너지는 걸 제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알림이 울렸습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새 문서가 올라왔다는 신호였죠. 저는 반쯤 잠든 상태에서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봤습니다. 중국은 독도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에 이해를 표명한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 지금 이 타이밍에 중국이 일본과 전면전을 벌이는 와중에 한국 편을 든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중국은 절대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외교 발언엔 계산이 있죠.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 모든 분석 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동아시아 지정학 모델이 삐걱거렸습니다. 한국은 제 분석에서 늘 보조 변수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중견국 정도로 봤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일본과의 전쟁 직전 상황에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저는 모든 파일을 다시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전부 끄집어냈죠. 뭔가 제가 놓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그 문장을 10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독도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에 이해를 표명한다.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절대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문장엔 계산이 있죠.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중국 외교부 문서 전체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문장 구조를 뜯어봤죠. 어조를 살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해부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의도된 메시지입니다. 한국을 향한 우호 제스처가 계획적이었다는 겁니다. 왜 지금입니까? 왜 한국입니까? 저는 한국 관련 최근 뉴스를 전부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흘 전 중국 어선이 한국 해역 근처에서 전복됐습니다. 선원 13명이 물에 빠졌죠. 한국 해양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구조 시간은 17분이었습니다. 전원 구조 성공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한국 해경의 신속한 구조에 감사한다. 이례적인 논조였죠. 중국 외교부도 공식 감사 메시지를 냈습니다. 저는 그 구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한국 해경의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훈련된 동작이었죠. 혼란이 전혀 없었습니다. 17분 만에 13명 전원을 구조한다.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묘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전시관 확대를 발표한 게 사흘 전입니다. 중국 어선 구조가 바로 그날 일어났죠. 중국의 독도 관련 한국 지지 발언이 나온 게 오늘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저는 화면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독도 전시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도발적인 문구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영토 문제에선 단호합니다. 그러나 인도적 구조는 즉각 실행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죠.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합니다. 이 차이가 중국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는 한국과 일본의 최근 행보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일본은 공격적이었습니다. 오만했죠. 역사 문제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제 여론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영토 주권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갈등은 만들지 않았죠. 구조가 필요하면 즉각 움직였습니다. 외교 메시지는 절제돼 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방 언론 논조를 확인했습니다. BBC가 한국의 구조 활동을 다뤘더군요. 성숙한 대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로이터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침착한 외교라고 평가했죠. 반면 일본에 대한 논조는 달랐습니다. 도발적 감정적 시대착 오적 같은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왜 한국을 언급했는지 말입니다.
중국은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압박하면 국제사회가 중국을 견제하죠.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일본과 대비되는 합리적인 국가가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지지함으로써 얻는 건 뭡니까? 일본의 고립입니다. 봐라, 같은 영토 문제인데 한국은 이렇게 성숙하게 대응한다. 일본은 왜 저 모양이냐? 이런 메시지죠. 그리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지지를 받으면서 국제적 입지가 올라갑니다.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죠. 저는 한국 관련 경제 지표를 열어봤습니다. 중국이 일본 여행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그럼 중국 관광객들은 어디로 갑니까? 대체 여행지 1순위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관광 관련 기업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더군요. 일본 항공사들은 적자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항공사들은 증편을 고민하고 있었죠. 갈등 속에서 이득을 얻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조 영상을 또 재생했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해경의 움직임이 자꾸 눈에 밟혔죠. 정확했습니다. 신속했습니다. 혼란이 없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훈련입니다. 국가 역량입니다. 저는 제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과거 평가를 찾아봤죠. 중견국 균형 외교 샌드위치 신세 같은 표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쓴 분석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뭔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입니다. 군사력도 상위권이죠. 외교 네트워크도 탄탄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한국을 보조 변수로만 봤습니까? 제 시선이 틀렸던 겁니다. 저는 늘 중국과 일본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나라 정도로 봤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중국과 일본이 격돌하는 와중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안정적입니다. 한국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분석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한국을 중심에 놓고 데이터를 재배치했죠. 외교, 경제, 군사, 사회, 안정성 모든 지표를 다시 봤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한국의 곡선은 우상향이었습니다. 일본의 곡선은 하락 중이었죠. 중국의 곡선은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한국, 너희는 도대체 어디까지 성장한 것입니까? 그날 이후 제 시선에 한국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본격적인 분석 대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감정 싸움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소극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침묵이었죠. 저는 한국 외교부 발표문을 연속으로 분석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정교했습니다. 감정적 표현은 단 한 줄도 없었죠. 우리는 영토 주권을 확고히 지킨다. 이 한 문장이면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독도 전시관에 도발적 문구를 추가합니다. 언론에 계속 떠들어댑니다. 감정을 드러냅니다.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최소한의 메시지만 냅니다. 절제된 반응만 보입니다. 그러나 실무는 빠릅니다. 중국 어선 구조가 증명하죠. 말은 적게, 행동은 정확하게. 이 차이가 중국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중국 외교부 브리핑을 역추적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한국 언급 횟수를 세어봤죠. 놀라웠습니다. 한국 언급이 이전 대비 3배 늘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 맥락에서만 나왔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한다. 한국의 합리적 태도를 평가한다.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됐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는 동안 한국과는 거리를 좁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경제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중국의 일본 여행 금지령 이후 변화가 극명했습니다.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 폭증했죠. 전년 대비 210% 증가였습니다. 한국 호텔 예약률도 90%를 넘었습니다. 일본 관광업계는 패닉이었습니다. 예약 취소가 쏟아졌죠. 항공사들이 간편을 고민했습니다. 호텔들이 직원을 줄였습니다. 같은 시간 한국은 달랐습니다. 관광 관련 주가가 연일 상승했습니다. 면세점 매출이 급등했죠. 항공사들이 증편을 검토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갈등 속에서 한국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SNS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웨이보에서 한국 관련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늘었더군요. 한국 여행 준비 중 일본 대신 한국으로 한국이 더 좋다 이런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댓글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구해줬다. 한국 해경 대단하다. 한국은 믿을만하다. 호감이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반응은 정반대였죠. 일본은 오만하다.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다. 다시는 안 간다.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갈립니다. 경제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외교 구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저는 한국의 침착함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불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격돌하는 와중에도 한국만 안정적이었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 제 분석문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다. 제가 3년 전에 쓴 문장이었습니다. 지금 보니 우습습니다. 샌드위치요? 지금 한국이 샌드위치로 보입니까?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국격을 올렸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경제적 이득도 챙겼습니다. 외교적 입지도 강화했습니다. 이게 샌드위치입니까? 이건 전략입니다. 국력입니다. 저는 새로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의 우연으로 이득을 본 게 아닙니다. 성장한 나라의 필연으로 기회를 잡은 겁니다. 침착한 외교, 신속한 실무, 안정된 시스템.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에 대한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마이너스 동아시아의 새로운 축. 더 이상 보조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중심 변수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존중이라는 감정이 싹 텄습니다. 전문가로서 한 나라를 존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한국, 더 깊이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제 분석 모델이 삐걱거렸습니다.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떴죠. 비정상 신호 감지. 25년간 쌓아온 예측 시스템이 이상 신호를 출력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제가 틀린 겁니까? 저는 동아시아 예측 모델을 다시 돌렸습니다. 중국의 독도 발언, 한국의 구조 행보, 경제 반사 이익.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물렸습니다. 그런데 제 모델에선 한국이 중간 변수였습니다. 보조 역할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BBC 기자였습니다. 리처드, 중일 갈등에서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죠.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번 갈등의 중심에 선 것 아닙니까? 중국이 독도 문제에서 한국을 지지했고 경제적으로도 한국만 이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좀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확답을 할 수가 없었죠.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전문가로서 이보다 더한 굴욕은 없었습니다.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25년 경력의 분석가가 말입니다. CNN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로이터에서도 왔죠. 모두가 한국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국이 승자 아니냐? 한국의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냐? 저는 매번 애매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나의 실수였습니까? 그 순간 일본 뉴스가 떴습니다.
독도 전시관 확장 완료 소식이었죠. 일본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전시관 면적이 2배가 됐다고 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문구를 더 크게 걸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위기 상황일수록 일본은 감정적으로 움직입니까? 중국과 전면전 직전인데 독도 전시관을 확대합니까?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지는 생각도 안 합니까? 중국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나왔죠. 일본의 역사 왜곡은 도를 넘었다. 이는 지역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목소리가 얼음장이었습니다. 경제 제재 카드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일본 수입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죠. 사실상 무역 제재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중국 내 일본 기업 불매 운동이 번졌습니다. 유니클로 매장이 텅 비었습니다. 도요타 판매량이 급감했죠. 일본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일본 여론도 분열됐습니다. 왜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냐? 중국과 싸워서 뭐가 좋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댓글을 봤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잘 대응하냐? 왜 우리만 손해보냐? 일본 국민들조차 한국과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두 나라의 그래프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일본 곡선은 추락 중이었습니다. 주가 하락, 관광 붕괴, 외교 고립. 모든 지표가 빨간색이었죠. 한국 곡선은 상승 중이었습니다. 관광 증가, 주가 상승, 외교적 입지 강화. 모든 지표가 파란색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그래프는 마치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제 이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5년간 믿었던 분석 틀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축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제가 쓴 문장이 있었죠.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국가다. 지금 보니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한국을 다시 보아야 한다. 전문가로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나 진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관련 폐기했던 문서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읽지 않았던 보고서들을 펼쳤죠. 그 속에 답이 있을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말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모니터엔 한국 관광 통계가 떠 있었죠. 전년 대비 230% 증가였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폭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브랜드의 확실한 부상이었죠. 저는 중국 SNS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웨이보, 샤오홍슈, 더우인. 한국 여행 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댓글 반응이 압도적이었죠. 서울 지하철 너무 편해, 길거리가 깨끗하다. 한국 사람들 친절하다, 치안이 좋아서 밤에도 안전하다, 언어 서비스 완벽하다,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갈 뻔했는데 한국 와서 다행이다. 여긴 편하다. 좋아요가 12만 개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을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몰려올 걸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겠죠. 공항 직원 증원, 호텔 예약 시스템 강화, 중국어 안내 확대. 이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관광객이 사라졌습니다. 호텔이 텅 비었죠. 면세점이 한산했습니다. 항공사들이 적자를 걱정했습니다. 같은 시간 한국은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이 붐볐습니다. 명동거리가 북적였죠. 호텔 예약률이 95%를 넘었습니다. 면세점 매출이 사상 최대였습니다. 저는 한국 공항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줄지어 입국하고 있었죠.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이 정확했습니다.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질서정연했습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인프라입니다. 한국 외교부 브리핑 영상도 봤습니다. 대변인이 침착했습니다. 질문에 정확히 답했죠. 우리는 영토 주권을 확고히 지킵니다. 동시에 인도적 책임도 다합니다. 단 두 문장이었습니다. 감정적 표현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난도 없었죠. 도발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정확히 했습니다. 국제 언론이 이를 주목했습니다. BBC가 한국의 성숙한 외교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죠. 로이터는 차분하고 정확한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가디언도 한국을 긍정적으로 다뤘습니다. 반면 일본 관련 기사는 달랐습니다. 도발적 행보 감정적 대응 시대착 오적 태도 비판적 논조였죠. 세계가 두 나라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제 그래프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나란히 놓고 봤죠.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선명했습니다. 중국의 여행 금지령 발동 시점이었습니다. 그 이후 일본은 하락했습니다. 관광 수입 급감, 항공사 적자, 유통업 타격. 빨간색 그래프였습니다. 한국은 상승했습니다. 관광 수입 폭증, 항공사 흑자 전환, 유통업 호황. 파란색 그래프였습니다. 두 나라의 그래프는 완벽한 대칭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었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만 웃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준비된 국가만이 보일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중일 갈등이 격화되면 자신들에게 기회가 온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관광 인프라를 강화했죠. 외교 메시지를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사회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결과가 지금입니다. 저는 한국의 구조 영상을 또 재생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13명을 17분 만에 구조한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죠. 정확했습니다. 신속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침착함은 불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았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중심을 잡고 있었죠. 일본은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중국과 맞서 싸우다 국제적으로 고립됐습니다. 경제적 타격을 입었죠. 한국은 감정을 절제했습니다. 해야 할 일만 정확히 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경제적 이득도 챙겼죠. 이 대비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저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중견국 보조변수 같은 표현을 썼던 게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중견국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준비된 국가였습니다. 성장한 국가였습니다. 실력 있는 국가였습니다. 저는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목을 적었죠. 한국이 보여준 작은 기적들.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작은 기적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내공을 체감했습니다. 동아시아 지형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중국의 공격이 멈추지 않았죠. 일본은 버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거의 중국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또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용납할 수 없다. 경제적 조치를 강화할 것이다.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일본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6%가 빠졌습니다. 엔화 가치도 급락했죠. 일본 기업들이 비상경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파장이 번졌습니다. 동아시아 전체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하락, 싱가포르 증시 출렁, 호주 달러 약세.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동아시아 리스크 경고, 글로벌 경제 위협 전쟁 가능성 배제 못해 공포가 확산됐죠. 저는 모니터 6대를 동시에 켜놓고 상황을 추적했습니다. 뉴욕도 긴장했습니다. 런던도 떨었죠. 이 지역은 지금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증시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폭락하지 않았죠.
오히려 오후 들어 반등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세계가 동아시아를 바라보며 떨고 있는데 한국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왜입니까?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죠. 우리 경제 펀더멘털은 견고합니다. 시장 안정화 조치를 즉각 실행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시장 점검에 들어갔죠. 대응 속도가 빨랐습니다. 혼란이 없었습니다. 이건 작은 나라의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찾아봤습니다. 체계적이었습니다. 단계별로 정리돼 있었죠. 누가 봐도 훈련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빨랐습니다. 일본 관광 위축을 예상한 기업들이 즉각 상품을 조정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수요에 맞춰 프로모션을 강화했죠. 항공사는 노선을 재배치했습니다. 호텔은 중국어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이 모든 게 사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준비된 국가만이 보일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우왕좌왕했습니다. 대책이 늦었죠. 기업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관광업계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대응이 느렸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잃은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상황을 지켜만 봤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일본 관광업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항공사들이 직원 무급 휴가를 검토했죠. 호텔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관광 매출이 30% 증가했습니다. 항공사들이 직원을 추가 채용했죠. 호텔들이 객실을 증축했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대응을 비교하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가장 먼저 부러지는 나라는 늘 불안정한 곳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잡았죠. 중국과 일본이 감정에 휩쓸릴 때 한국은 계산된 움직임만을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응 속도를 보고 그들이 이미 한 수 앞서 움직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우리는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당사국이 냉정하게 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립적이었습니다. 균형 잡혔죠.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존재감은 확실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메시지에 주목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죠. 미국 국무부도 한국과 협의했습니다. 유럽연합도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한국이 동아시아의 안정축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수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다시 분석하기만 해선 안 된다. 이 나라를 배워야 한다. 전문가로서 한 나라를 배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럴 가치가 있었습니다. 제 감정선이 존중을 넘어 경애로 갔습니다. 그날 세계가 한국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향한 마지막 칼을 빼들었습니다. 경제 보복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죠. 일본 수입품 전면 재검토, 금융거래 제한, 기업 투자 중단. 사실상 경제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이 흔들렸습니다.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었죠.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너무 강했습니다. 일본 내부가 분열됐습니다. 야당이 정부를 공격했죠. 왜 이 지경까지 만들었냐?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중국과 싸워서 뭐가 좋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거대한 나라가 동시에 흔들린다는 건 역사에서도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이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죠. 한국,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정축. 저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BBC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성숙한 외교가 빛난다. 로이터는 혼돈 속 유일한 승자, 한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언론의 초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었죠. 모든 언론이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가디언 한국은 감정적 대응 없이 원칙을 지켰다.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경제만 상승 중. 파이낸셜 타임스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몰린다. 프레임이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저는 경제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그래프가 선명했죠. 일본 증시는 연일 하락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 15% 빠졌습니다. 관광 수입은 60% 감소했죠. 유통업 매출도 반토막 났습니다. 중국도 불안했습니다. 일본과의 갈등으로 내수가 흔들렸죠. 외국인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위안화도 약세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했습니다. 한 달 사이 8% 올랐죠. 관광 수입은 200% 증가했습니다. 소비도 살아났습니다. 세 나라의 그래프를 겹쳐놓으니 극명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하락 곡선이었습니다. 한국만 상승 곡선이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국가의 필연이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또 움직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 나왔습니다. 기자가 독도 문제를 물었죠.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또 중국이 또 한국 편을 들었습니까? 일본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손잡았다. 우리는 완전히 고립됐다. 패닉이었죠. 일본 정부가 항해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일본에서 등을 돌렸죠. 저는 중국의 이 문장 하나가 동아시아 판을 뒤흔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외교적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독도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징이었죠. 중국이 한국을 지지한다는 건 일본은 틀렸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세계로 퍼졌습니다. 유엔 회의에서 한국 외교관이 발언했습니다. 침착했죠. 논리적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간 일본 외교관은 고립됐습니다. 발언권을 얻지 못했죠. 주변국들이 차갑게 대했습니다. 외교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그래프를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모든 지표가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경제, 외교, 여론, 국제적 신뢰. 전부였습니다. 한국 관광청 홈페이지가 다운됐습니다.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였죠. 중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예약하려고 몰렸습니다. 한국 기업들 주가가 연일 상한가였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폭발했죠. 투자자들이 한국을 안전 자산으로 봤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죠. 외국인들이 매도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일본을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대반전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말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입 밖에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이 중심에 있다. 지금 이 순간. 25년간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봤습니다. 그게 제 분석의 기본 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동아시아의 중심은 더 이상 중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외교, 신속한 위기 대응, 안정된 경제 시스템. 이 모든 게 한국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이 판의 승자다. 전문가로서 이렇게 확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승자였습니다. 한국의 힘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강렬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보여준 모든 것을 되돌아봤습니다. 외교 메시지는 단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중국과 일본이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동안 한국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영토 주권을 확고히 지킨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죠. 그 침착함 속에 힘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도 증명됐습니다. 대규모 관광객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혼란이 없었죠. 공항이 마비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갔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극찬했습니다. 한국은 편하다, 시스템이 완벽하다, 다시 오고 싶다, SNS가 이런 후기로 가득 찼죠. 한국은 시스템으로 말하는 나라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중국이 또 신호를 보냈습니다. 중국 외교부 장관이 한국 외교부 장관과 통화했습니다.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메시지였죠. 중국 관영 매체도 한국을 긍정적으로 다뤘습니다. 한국의 외교적 가치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반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중국은 등을 돌렸죠. 국제사회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경제는 흔들렸습니다. 여론은 분열됐습니다. 일본이 도발적으로 움직였고 국제사회는 등을 돌렸습니다. 한국이 차분히 움직였고 국제사회는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 대비는 세계 질서에서도 오래 기억될 겁니다. 저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힘은 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 침착한 행동, 그리고 국민의 일관성에서 옵니다. 한국은 그 모든 것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국력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큰 나라가 강한 게 아닙니다. 준비된 나라가 강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강한 겁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마이너스 동아시아의 진짜 중심. 더 이상 중견국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중심국이었습니다. 저는 이 긴 여정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운이 좋아 반사 이익을 얻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상황을 읽는 정확한 판단, 그리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실력. 그 모든 것이 한국을 이 격동의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세계가 배워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가 주목해야 할 나라입니다.